안녕하세요. 능희고등학교의 역사랑 조중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관계의 형성과 변화, 즉 조공책본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앞에 유교라든지 율령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은 이 파트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배우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페이지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이 부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공책본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이끈 이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주나라 때와 한나라 때의 조공책본 관계, 그리고 이 이후에 5세기부터 그리고 8세기 이후까지 이런 조공책본 관계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주나라 때의 조공책본 관계인데, 먼저 중앙에 천자가 있고 그 주변에 여기 혈련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제후간의 이런 조공책본 관계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천자는 제후에게 책봉을 해주고 분봉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고, 제후는 천자에게 군사적 의무와 충성을 다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특산물인 곡물,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주대의 이런 조공책본 관계는 이런 외부가 아니라 이 주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진 혈련을 기반으로 한 조공책본 관계였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 한나라 때의 이런 조공책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때는 조금 여기 주나라 때와는 좀 성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의 이런 주변 국가의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먼저 천자는 주변국에게 일단 책봉을 해주거든요. 아, 너는 뭐 이 나라의 왕이다, 너는 이 나라의 뭐 추장이다, 군장이다 라고 하면서 책봉을 해주는데, 이런 관계는 당시 형식적인 그런 관계일 뿐이고, 그리고 이건 명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관계였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나라 때 들어오게 되면 이 한나라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방력의 이런 국방비의 경감을 위해서 주변국에게 이런 형식적인 중국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봉을 해주고, 주변국은 이런 한나라를 통해 이런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실리를 취하고자 이런 조공을 바치는 이런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공책본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명분이고 실리를 위한 그런 관계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고조 때의 이런 상황들 보면 먼저 흉노에게 이 평성 백등산의 수치 이후에 이제 간신히 살아놓은 한고조 유방이 흉노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런 황실의 여자를 시집 보내는 이런 화봉공주를 보냄으로써 상당히 조금 상황이 역전되는 이런 가변적인 그런 상황이 보이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무제 때는 흉노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남비에시라든지 이런 고조선을 이제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나라 때는 이렇게 자기의 군사적인 우위가 있을 때, 힘이 강할 때는 주변국을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멸망을 시키지만, 하지만 조금 저 멀리 있거나 함부로 대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공물을 바친다든지 화봉공주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광무제처럼 이렇게 한위 노구왕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외왕에게 책봉을 해주는 그런 관계도 보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국제 질서 형식적이고 명문적이고 실리의 이런 관계를 봤다면, 또 5세기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먼저 그 이전에 위나라 조비가 야마타이국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외왕 이런 호칭을 주기도 했으며, 그 이전에도 조공책본 관계가 변화할 수 있겠지만, 5세기 중국을 보면 당시 남조와 북조, 이런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게 되거든요. 이런 남조와 북조 간에 서로 교류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가장 큰 대립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여기서 한국의 요 고구려의 이런 조공책본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특히 대표적으로 5세기 고구려 왕은 이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때는 이런 남조와 이런 북조와
동시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조공 책봉 관계는 원래 한 개의 국가끼리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남조와 북조 모두 다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당시 고구려 장수왕 시기에 이런 힘이 국력이 매우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와 북조가 서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의 힘을 빌리고자 고구려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남북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이런 다원 외교가 나타난 동시에 이렇게 고구려에서도 이런 다원적인 천하관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저쪽 중국도 자기들만의 천하가 있듯이 우리 고구려도 우리 고구려만의 천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주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중국의 남조와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조공 관계를 맺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북조의 북위에는 이런 조공만 바치는 조공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로왕 때 북위한테 국서를 보내면서 그런 조공을 한다든지 그런 예시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에 일본은 당시 송나라에게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이때를 이제 왜 오왕시대라고 다 앞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왕시대 5세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일본의 왜 오왕시대 여기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당시 북위가 이제 서위와 동위를 갈라진 이후에 북제와 북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신흥 유목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지도 문제 나올 때 이런 북방 민족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이런 주변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에서 6세기에는 이런 유연족이 등장을 했고요. 6에서 8세기에는 이런 유연족을 멸망시킨 이런 돌궐이 가장 강력한 강세를 보이게 됐고 8세기에서 11세기에는 이런 돌궐을 좀 멸망시키고 좀 몰아내기도 한 위구르가 큰 힘을 갖게 됐으며 중국 서쪽 이런 티베트 지역을 봤을 때 이때는 토요콘과 다음에 토번 이 두 세력이 가장 강력했다 할 수 있거든요. 4에서 7세기에는 토요콘 이런 선비계통의 토요콘이 있었고 다음에 7에서 11세기 7에서 9세기까지에는 이런 토번 세력이 강력했다 이런 특징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6세기의 중국을 보면 북제 북주가 6에서 8세기 강력했던 이런 돌궐과 이런 혼인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돌궐 칸의 딸과 서로 결혼하고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물어 뜯는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중원의 국가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백제가 남조와 교류를 하기로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이 발견됐을 때 여기 비석에서 영동대장군이라 하면서 진나라에게 당시 책봉을 받는 그런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신라는 여전히 이 남조와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되는데 신라 진흥왕이 한강을 먹기 이전까지는 백제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맺기도 했고 고구려를 통해서 그 이전 이런 전진과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한강을 직접 장악한 이후에는 남조와 직접 교류를 하는 6세기의 상황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을 흘러가지고 7세기는 수나라와 당나라라고 하는 이런 중원의 통일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봤을 때 먼저 수나라와 당나라 초기에는 또 이 돌궐에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당 초기에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 책봉 관계가 상당히 절대적인 관계가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수 문제 때는 굽신거리지만 수양제 때 돌궐 공격을 한다든지 당고조 때는 돌궐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당태종 때에 이 동돌궐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도부를 설치하고 기미 정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에 따라 돌궐족에게 가한 중에 가한 이런 천가한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는 그런 것들도 예전에 했기 때문에 복수 차원에서 보기도 했고요. 다음에 이 토번이라는 국가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4에서 7세기에는 토요콘, 7세기 이후에는 토번이라고 했는데 당시 토번 왕 중에 유명한 왕이 있거든요. 영토 넓힌 우리 송첸캄포라고 하는
왕에게 당시 당태종이 화봉공주를 파견함으로써 서로 우호를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당시 문성공주라고 해가지고 송첸칸포 왕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당시 일본은 뭐 견수사라든지 당나라 이후에는 이 견당사를 파견하면서 이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나중에 이 견당사의 주역들이 소가시를 제거하고 이제 율령 체제를 수용을 하는 다이카 개신의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 8세기에 들어서서는 중국의 안사의 난이 755년에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당시 안사의 난을 진압한 데 있어가지고 북방 민족이었던 요 위구르에 큰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위구르가 돌고래 계통을 많이 모아내고 위구르가 8에서 11세기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국이 또 당나라가 또 이게 위구르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위구르에게 화봉공주를 파견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한나라 때는 왕소군이란지 이런 예시들이 71페이지 여기 화봉공주의 추가적인 설명란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을 봤을 때는 신라와 발해 모두 이제 조금은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무왕 때는 뭐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다 지지난 시간에 배웠고, 하지만 문왕 때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와 발해 간에는 서로 교류도 하지만 대립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서로 뭐 이렇게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있고, 아니면 빈공과에 대해서 이 빈공과가 당나라의 외국인을 등용하기 위한 과거제거든요. 여기서 신라가 1등을 하느냐 발해가 1등을 하느냐 서로 이런 싸움을 하는 등재 서열 사건을 통해서 서로 신라와 발해가 교류를 하기도 했고 갈등을 하기도 했다, 이런 관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공채뽕 관계를 두고 지금 중국에서 뭐 동북공정이라 하면서 고구려라든지 발해는 우리에게 조공을 한 나라이고,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발해에게 책봉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 영토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다 조공 책봉 관계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중에 형식적이고 명분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반박의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공 책봉 관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교라든지 율령이라든지 불교 이런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